12월의 찬바람이 서울 거리를 휘감는 저녁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을 나서는 이지원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오늘 맡았던 이혼 소송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거든요. 42살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성공한 그녀에게 이런 승리는 이제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코트깃을 세우고 주차장으로 향하던 지원은 지름길인 법원 앞 공원으로 발을 돌렸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벤치마다 노숙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지원은 무심한 눈길로 그들을 스쳐 지나가려 했어요. 그때 한 남자가 격렬하게 기침을 하며 벤치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 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드러나는 순간 지원의 발이 저절로 멈춰 섰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마. 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그 남자를 향해 몇 걸음 다가갔어요. 낡은 파카에 때 묻은 청바지, 헝클어진 머리와 덥수룩한 수염. 하지만 그 눈매와 코선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10년 전 이혼한 전 남편 강민호였어요. 지원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민호도 지원을 알아봤는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두 사람은 3미터 정도 떨어진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먼저 시선을 피하며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본능적으로 달려가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손에 닿는 민호의 팔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등이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났어요. 민호는 지원의 손을 뿌리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제 우린 남이잖아요. 그냥 가세요. 그는 어둠 속으로 휘청거리며 사라졌어요. 지원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던 그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차에 올라탄 지원은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룸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창백하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지원은 간신히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식탁에서 숙제를 하고 있던 딸 수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왔어? 9살 수아의 환한 미소가 지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원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응, 우리 수아 숙제 열심히 하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수아에게 아빠 얘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 저런 모습으로 아빠를 보여줄 순 없었어요. 지원은 입을 다물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 어둠을 응시하며 지원은 1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민호, 임신한 몸으로 혼자 감당해야 했던 고통. 결국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그날의 분노와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오늘 본 민호의 야윈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베개를 꽉 껴안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음 날 오전 로펌 사무실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습니다. 지원은 커피를 들고 동료 변호사 박세진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세진은 서류를 검토하다가 지원을 보고 반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제 승소했다며? 축하해. 지원은 세진 앞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세진아, 나 어제 이상한 사람 만났어. 세진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이상한 사람? 전 남편? 10년 만에 봤는데 노숙자더라. 세진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곧 침착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원아, 이혼한 사람은 이제 남이야. 신경 끄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어두웠어요.
민호의 야윈 얼굴과 상처투성이 손이 자꾼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원은 도시락을 싸들고 법원 앞 공원으로 향했어요. 어젯밤 그 벤치 주변을 살폈지만 민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노숙자 몇 명만 모여 앉아 있었어요. 지원은 용기를 내어 그중 나이 든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어제 여기 계셨던 분 중에 강민호라는 분 아세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김철수가 지원을 올려다봤어요. 강 씨요? 알죠. 근데 누구세요? 아는 사람인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요. 김철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 많이 아파요. 기침도 심하고. 그런데 병원은 안 가더라고요. 지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주 여기 계세요? 아니, 강 씨는 새벽에 청소일 하러 나가고 그 돈을 어딘가 보내더라고요. 3년째 그러는 걸 봤어요. 지원은 손이 떨렸습니다. 돈을 어딘가 보낸다니 대체 어디로 보낸다는 말인가? 주로 어디 계시는지 아세요? 김철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요. 그 사람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 지원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오후 내내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 수아를 데리러 학교 앞에 갔습니다. 교실에서 나온 수아를 기다리는데 담임 최선영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어머니,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영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실 몇 년 전부터 학교 앞에서 수아를 지켜보는 중년 남성이 있었어요. 작년까지는 가끔 보였는데 요즘은 안 보이더라고요. 지원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어떻게 생긴 분이었는데요? 키가 175cm 정도? 마른 편이고 눈매가 선한 분이었어요. 항상 멀찍이 서서 수아만 보다가 가시더라고요.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게 민호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원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아야, 학교 앞에서 본 적 있는 아저씨 기억나? 수아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따뜻한 눈빛의 아저씨요? 가끔 보였는데 요즘은 안 보여요. 지원은 핸들을 꽉 쥐었어요. 민호는 몰래 딸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이 지원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지원은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대체 민호는 10년 동안 무슨 생각으로 살아온 걸까요? 왜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을까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지원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말 아침 지원은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수아는 아직 곤히 자고 있었어요. 지원은 조용히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민호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먼저 법원 앞 공원을 찾아갔지만 민호는 없었어요. 서울역 주변을 돌아다녔지만 역시 허탕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청계천 일대까지 내려왔어요. 고가 아래 그늘진 곳에서 짐을 정리하는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원은 천천히 다가갔어요. 민호 씨. 민호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왜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지원은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병원에 가요. 내가 데려다 줄게요. 민호가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요. 당신한텐 신세질 생각 없어요. 그때 민호가 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몸을 구부린 채 한참을 기침했습니다. 지원은 그의 등을 두드려주려 했지만 민호가 물러섰어요. 괜찮으니까 그냥 가세요. 민호는 가방을 집어들고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원은 그 자리에 남아 서 있었어요.
민호의 낡은 가방이 바닥에 반쯤 열린 채 놓여 있었습니다. 지원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무심코 가방을 들여다봤어요. 비닐봉투에 쌓인 서류 뭉치가 보였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여 그것을 꺼냈어요. 고무줄로 묶인 서류를 풀자 은행 입금 내역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원의 눈이 커졌어요. 첫 장에는 1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300만 원에서 400만 원씩 수화. 양육비라는 메모와 함께 지원의 옛 계좌로 입금을 시도한 기록이었어요. 하지만 모두 반송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이혼 후 그 계좌를 해지했던 게 기억났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10년치 입금 내역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지원은 숨이 막혔어요. 한 달도 빠짐없이 민호는 돈을 보내려 했던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민호가 황급히 달려와 서류를 빼앗았습니다. 지원은 멍하니 민호를 올려다봤어요. 이게 대체 뭐예요?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가방에 급하게 집어넣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긴요. 10년 동안 매달 이렇게. 민호가 가방을 들고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지원이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도망가지 말아요. 설명해줘요. 민호는 지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설명할 것 없어요.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이었을 뿐이에요. 그는 휘청거리며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지원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민호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한 걸까요? 왜 연락도 하지 않고 혼자 이렇게 살아온 걸까요? 지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민호가 1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지원은 휴대폰을 꺼내 로펌 후배 조사관 김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유진아, 나야. 급하게 부탁할 게 있는데. 지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호의 10년 행적을 샅샅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전화를 끊고 지원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석양이 청계천물에 붉게 반사되고 있었어요. 지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3일 후 월요일 오전 지원의 사무실 문을 김유진이 노크했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보고서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변호사님, 요청하신 조사 완료했습니다. 지원은 파일을 받아들고 유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유진이 나가자 지원은 천천히 보고서를 펼쳤어요. 첫 장부터 민호의 지난 10년 행적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민호는 이혼 직후부터 건설 현장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어요. 새벽에는 청소일까지 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도 채 자지 못하는 생활이었죠. 그렇게 번 돈으로 매달 지원의 옛 계좌에 양육비를 보냈던 겁니다. 하지만 계좌가 해지되어 입금이 계속 반송되었어요. 민호는 그 돈을 따로 모아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원의 손이 떨렸어요. 다음 장을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5년 전 수아가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의 기록이었어요. 당시 익명의 기부자가 병원에 1억 원을 기부했었습니다. 지원은 그게 누구인지 몰랐었죠. 보고서에는 그 기부자가 강민호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민호는 수아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살던 원룸까지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노숙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보고서는 계속 이어졌어요. 민호는 노숙 생활을 하면서도 수아의 학교 앞을 지켰습니다. 매일 아침 멀찍이 서서 수아가 등교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2년 전 위암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민호는 거부했어요. 치료비를 수아를 위해 모아두고 싶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지원은 책상에 엎드려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박세진이 들어왔어요. 지원아, 무슨 일이야? 세진이 다가와 지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들고 눈물 범벅인 얼굴로 세진을 봤어요.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원은 보고서를 세진에게 건넸어요. 세진이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원아, 내 잘못이 아니야. 10년 동안 그 사람을 미워했어.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지원의 목소리에 자책감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진짜 나쁜 사람은 나였어. 그 사람은 모든 걸 희생하면서도 아무 말 없이. 세진이 지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진의 말이 옳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뭔가를 해야 했어요. 지원은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김철수에게 전화를 걸어 민호의 거처를 다시 물어봤어요. 민호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해야 했어요. 지원은 보고서를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진이 격려하듯 지원의 등을 토닥였어요. 지원은 사무실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모든 걸 바로잡아야 했어요. 다음 날 새벽 4시 지원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잠결에 전화를 받은 지원의 귓가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강민호 씨 아는 분이죠? 저 김철수예요. 강 씨가 청계천고가 아래에서 쓰러졌어요. 지원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려 옷을 제대로 입기도 힘들었어요. 수아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방을 나왔습니다. 세진에게 급히 전화를 걸어 수아를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청계천고가 아래에는 이미 구급차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민호를 싣고 있었어요. 지원은 숨을 헐떡이며 다가갔습니다. 저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구급대원이 지원을 돌아봤어요. 보호자세요? 환자 상태가 심각합니다. 같이 타시죠. 지원은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민호의 얼굴은 흑빛이었어요. 구급대원이 혈압을 재며 말했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아요. 빨리 가야겠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새벽 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지원은 민호의 차가운 손을 꽉 잡았습니다. 20분 후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료진이 들것을 밀며 빠르게 응급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원은 응급실 밖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30분이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지원이 황급히 다가갔어요. 환자분이 어떻게 되셨나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태블릿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네, 제가 보호자입니다. 의사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환자분은 말기 위암입니다. 게다가 간과 폐까지 전이된 상태고요. 지원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길지 않습니다. 최소 1년 전에 치료를 시작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방치하셨어요? 지원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어요. 지원은 중환자실 유리창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민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지원은 가방에서 보고서와 함께 가져온 입금 내역서를 꺼냈습니다. 10년치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류 사이에서 사진 몇 장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수아의 유치원 사진이었어요. 노란 모자를 쓰고 환하게 웃는 수아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이었어요. 수아가 책가방을 메고 학교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는 사진도 있었어요. 민호는 수아의 모든 순간을 멀리서 지켜보며 이렇게 기록해왔던 겁니다. 지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원은 중환자실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그때 다리에 힘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응급실 복도 한가운데서 지원은 폭풍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온몸이 떨렸어요. 미안해. 몰랐어. 정말 몰랐어. 간호사 2명이 달려와 지원을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 쌓인 오해와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박세진이 병원에 도착해 지원을 안아줬어요. 세진의 품에서도 지원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응급실 창문으로 비쳐 들어왔어요. 지원은 유리창 너머 민호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라도 모든 걸 바로잡겠다고요. 사흘 후 오후 간호사가 지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민호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지원은 병실로 향하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에는 민호가 모아뒀던 입금 내역서와 사진들이 들려 있었어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창가 침대에 누운 민호가 고개를 돌려 지원을 봤어요. 민호의 눈에 당황한 빛이 스쳤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지원은 침대 옆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내가 보호자로 등록했어요. 민호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어 다시 누웠습니다. 지원이 베개를 고쳐주며 말했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원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놨어요. 당신이 10년 동안 뭘 했는지 다 알았어요.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 혼자 이렇게 살았어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아요. 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사업 실패하고 빚만 남긴 무능한 남자였잖아요. 임신한 당신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고,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민호가 지원을 돌아봤어요. 최소한 아빠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싶었어요. 수아한테 미안했으니까. 지원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은 수아에게도 나에게도 최고의 남자였어요.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원이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수아 치료비도 매달 보낸 양육비도 학교 앞에서 지켜본 것도 다 알아요.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수아는 잘 크고 있나요?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당신 덕분에. 민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지원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아한테 아빠 이야기해도 될까요? 민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지원이 민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요. 민호는 지원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감사함과 미안함이 교차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호가 겨우 그 말을 꺼냈어요. 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운 건 나예요. 10년 동안 수아를 지켜줘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오해가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지원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내일 수아 데리고 올게요.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지원을 봤습니다. 지원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수아도 아빠를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원은 그 눈물을 닦아주며 일어섰어요. 내일 봐요. 푹 쉬세요. 병실을 나서는 지원의 발걸음은 처음보다 가벼웠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원은 수아에게 어떻게 말할지 생각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원은 수아의 손을 잡고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수아는 아침부터 궁금해하며 계속 물어봤어요. 엄마, 누구 만나러 가는 거야? 지원은 병실 문 앞에 멈춰서서 수아를 내려다봤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수아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지원은 무릎을 굽혀 수아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안에 계신 분이 수아 아빠야. 수아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 문을 열었어요. 수아는 엄마 손을 꽉 잡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침대에 누운 민호가 두 사람을 보고 몸을 일으켰어요. 민호와 수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많이 컸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아는 엄마 뒤에 살짝 숨으며 민호를 바라봤어요. 지원이 수아의 등을 살짝 밀며 격려했습니다. 수아가 조심스럽게 침대 쪽으로 다가갔어요. 민호는 수아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수아야, 학교 앞에서 너를 지켜본 아저씨 기억나니?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따뜻한 눈빛의 아저씨요? 민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아빠였어. 수아의 눈이 커졌어요. 기억을 더듬던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아빠였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어요.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의 거친 손이 수아의 작은 손을 감쌌어요. 미안해. 아빠가 너한테 미안해.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아가 민호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많이 아파요? 이제 괜찮아요? 그 말에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아가 당황하며 민호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울지 마세요. 아빠. 민호는 수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수아도 민호의 목을 안으며 꼭 껴안았어요. 지원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을 안고 있던 민호가 수아를 놓아주며 물었어요. 학교는 재미있니? 수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웃었습니다. 네, 친구들도 많고요. 미술 시간이 제일 좋아요. 수아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학교 미술 시간에 그린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엄마와 자신, 그리고 빈자리가 그려져 있었어요. 이거 아빠 자리예요. 아빠가 올 줄 알았어요. 민호는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고마워, 수아야. 지원이 다가와 세 사람은 침대 주변에 둘러앉았습니다. 간호사가 저녁 식사를 가져왔어요. 수아가 민호 옆에 앉아 이것저것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학교 친구들 이야기, 좋아하는 과목, 최근에 읽은 책. 민호는 수아의 말을 하나하나 귀담아 들었어요. 지원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수아가 민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빠, 빨리 나와서 우리 집에 가요. 민호가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노력할게. 민호는 지원을 바라봤어요. 지원도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함께 있을 거예요.
민호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해.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함께 있었어요. 3개월 후 봄바람이 부드럽게 부는 4월의 토요일이었습니다. 지원은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민호를 기다렸어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며 민호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민호의 얼굴에는 3개월 전보다 생기가 돌았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며 기적적으로 상태가 호전되었거든요. 담당 의사는 완치는 어렵지만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원이 차 문을 열어주며 민호를 부축했어요. 천천히 타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지원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어요. 집에 가요. 우리 집에. 민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차는 봄꽃이 피어나는 거리를 달렸어요. 30분 후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린 지원과 민호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아빠. 수아가 현관으로 달려나와 민호를 안았습니다. 민호가 수아를 꼭 껴안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수아, 보고 싶었어? 지원은 민호를 거실 안쪽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방에는 새 침대와 책상이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수아가 직접 그린 그림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가족 그림, 꽃 그림, 무지개 그림. 민호는 벽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수아가 직접 꾸몄어요. 수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가 수아를 안아올리며 볼에 뽀뽀했어요. 고마워, 우리 딸. 저녁 시간이 되자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지원이 준비한 된장찌개와 불고기, 나물이 상에 올라왔어요. 민호는 10년 만에 먹어보는 집밥의 따뜻함에 눈물을 참았습니다. 수아가 민호의 그릇에 반찬을 덜어주며 말했어요. 아빠, 많이 드세요. 살 찌워야 해요. 민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빠가 열심히 먹을게. 식사를 하며 수아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민호는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지원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수아가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단지에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지원이 차를 2잔 들고 와서 민호 옆에 앉았어요. 이런 평범한 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원이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매 순간 후회 없이 살아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지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아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왔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죠? 수아가 두 사람 사이에 쏙 들어가 앉으며 물었습니다. 지원과 민호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럼 우린 가족이지. 수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의 봄 야경을 바라봤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민호는 10년간의 고단했던 시간을 떠올렸어요. 추운 겨울밤 노숙했던 날들, 새벽 일터로 나가던 길, 멀리서 수아를 지켜보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여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원은 잠이 든 수아를 안아 방으로 데려갔어요.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지원은 민호와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원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고마워요. 수아를 지켜줘서.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운 건 나예요. 이렇게 다시 기회를 줘서. 지원이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민호도 지원의 손을 꽉 잡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밤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 다시 만난 가족. 이제 그들에게는 함께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길든 짧든 매 순간이 소중했어요. 민호는 지원과 수아가 있는 이 집이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원도 비로소 가족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았어요. 봄밤은 깊어가고 집안에는 따뜻한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워했던 사람이 사실은 가장 큰 사랑을 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강민호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말 대신 행동으로, 요구 대신 희생으로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크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행동하는 것임을 그는 보여줬어요. 이지원은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지금부터의 선택은 미래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합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함께하는 용기 말이에요. 가족이란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상처를 감싸 안으며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민호와 지원, 그리고 수아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짧든 길든 그들은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갈 거예요. 당신 곁에도 조용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너무 늦기 전에 그 사랑을 알아보세요. 그리고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소중한 사람을 대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함께 위로받고 성장할 수 있어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